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지난번 현비관 씨 이야기에 이어 조선에서 간 명나라 공녀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어여의 난의 진실입니다. 여씨를 모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조선에서 온 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인의 딸이었던 듯 싶은데, 조선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로 상인은 모두 하층 서민 계층에 속했고 사대부 가문 출신인 여씨와는 신분 차이가 현격했습니다. 가여는 권비를 따라 중국 조정을 찾는 시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영락제가 비빈으로 봉한 여인은 조선에서 정식으로 진상한 처녀들에 한했지만 주체는 따라온 시녀들도 전부 모두 자신의 비처럼 데리고 놀았습니다. 신분이 미천한 시녀가 황제와 배꼽을 맞추게 되면 평상심을 잃고 다른 비들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불처럼 뜨거워지게 마련이라 그녀는 얼마 후 어여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어여의 난은 명사에는 그 기록이 없어 주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로 알 수 있으며 일부 조선 사신의 견문록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락 말년에 참혹한 대학살에 자초지종은 이랬는데, 가여는 여처배와 같은 성씨로 이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첩녀에게 거절을 당하자 이 일로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권비가 죽은 후 그녀는 여씨가 권비의 차에 독약을 넣어 권비를 독살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권비는 영락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조선의 여인으로 진노한 영락제는 가여의 모함을 그대로 믿고 여첩녀 및 궁의 노비 환관 등 수백 명을 주살해 버렸습니다. 이 궁궐 대참사는 영락 11년에 발생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여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타인이 대역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공포의 대학살을 초래했으니 진정 마음이 독사나 전갈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또 욕심도 많았는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던 탓에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예의와 도덕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깊은 궁궐의 고독을 견디다 못해 어씨라고 불리는 궁인과 더불어 환관과 몰래 사통했는데, 어씨가 조선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도 영락제와 배꼽을 맞춘 적이 있는 영락제의 성적 놀이개였습니다. 다만 황제가 아무리 일당백의 강력한 힘을 자랑해도 정력은 점차 딸리게 마련이라 어씨도 총애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쾌감은 작았기에 자기 능력을 맘껏 과시해보고 싶은 생각에 몸이 달았습니다. 가여는 이런 어씨와 죽이 딱 맞는 한패로 한편으로는 황제의 사랑을 받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관과 치근덕거렸습니다. 지존하신 황상의 여인을 일개 환관이라는 작자가 데리고 놀았으니 그 재미와 스릴이 얼마나 극적이었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향기는 거쳐간 남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라 다른 남자와 몸을 섞은 여인을 알아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런 행동이나 향기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영락제 주체는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가여와 어씨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자살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아서 영락제에게 잡히면 사지가 찢겨 죽거나 기름에 튀겨 죽기 때문에 자살은 어쩌면 행복한 죽음이었습니다. 가여와 여씨는 죄를 추궁받을까 두려워 자살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사적에는 여씨가 21살의 꽃다운 나이로 숱한 악형을 받다 죽음을 당했고, 그녀의 궁에 소속된 궁녀와 태감, 환관 등도 모두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영락제의 분노는 이 때문에 더 폭발하고 말았는데, 가여가 모함한 여씨의 일마저 풍문이 거세어 영락제는 가여의 노비를 전부 잡아와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알다시피 참혹한 형벌로 자백을 강요받을 경우 종종 본래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고백하기 마련인데, 가여의 죄상은 단순한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시해와 반역을 기도했다는 중죄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여는 궁정시의 사건의 주범으로 전락했고, 비록 목매달아 자살하며 요행이 중형을 받는 비극은 모면했지만 시비의 구두 진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는데, 다른 점이라면 지금은 죄를 뒤집어 씌고 죽으면 끝이지만 옛날에는 부족을 멸했으니 죄 없는 사람들도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결국 가연은 황천길을 가면서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고 간꼴이 되었는데 세종실록에서는 연루된 사람은 2,800명이며 주체는 매번 직접 그들의 살을 발라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료를 고증도 하지 않은 채 수많은 서적에 그대로 기록 인용했는데 이 부분은 영락제가 죄수 2,800명의 살을 직접 발라냈다니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체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은 의심치 않지만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영락제의 아버지 조원장이 완의 국의 부녀자 5,000명의 가죽을 벗겼다는 명사의 기록도 있듯이 그만큼 잔인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조선사신은 당시 명나라 진상을 알지 못했을 테고 게다가 북경의 각종 소문이 난무하니 과장된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고 돌아가 조선왕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살이 발리는 형을 받았던 사람은 영락제의 면전에서 자기 정력에 딸려서 젊은 환관들이랑 간통한 건데 그게 누구 잘못이라는 거냐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나라로 끌려간 여인들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 영락제 주체는 세종 6년인 1424년 7월에 세상을 떠나고 8월에 장남인 태자 주고치가 즉위하니 그가 4대 황제 홍희제입니다. 영락제 주체는 중국인 여씨가 궁인 어씨와 함께 환관과 간통하다 수많은 사람과 함께 죽은 사건을 화공을 시켜 그려서 후세에까지 보이려고 하다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영락제는 끝내 궁인 어씨를 잊지 못했고 자기가 사랑한 여인까지 욕되게 될 것을 걱정해 자신이 죽기 전에 만든 무덤인 수릉에 어씨를 묻었는데 홍희제는 즉위하자마자 어씨의 시신을 파버렸습니다. 어씨는 명나라 여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죄를 사면받기는커녕 영락제 주체의 아들에게 다시 부관참시를 당했으니 이같이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같은 사실로 보아도 2,800명이 극형을 받은 이유는 시해와 반역 때문도 있지만 황제의 여자를 감히 환관이라는 놈이 건드린 것에 대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사실 궁인과 환관이 서로 통정에 가늠하거나 서로 의지하며 세월을 보내는 일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일이었으며 이를 대식이나 채우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영락제는 어씨의 잘못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 일 후에는 오히려 어씨를 잊지 못해 그녀를 자신의 능인 장릉의 곁에 안장하겠다는 용서의 뜻까지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보면 영락제는 감정이 변덕스럽기가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인데 사실 노년에 영락제는 정신질환 증세와 간질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여씨의 사건은 영락시대 말년에 발생했으니 대략 영락 18에서 19년대의 일로 조선에서 온 여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가여와 어씨 외에도 자살을 한 임씨와 정씨는 사건이 무차별 확대되자 목을 메어 자살했고 황씨와 이씨는 북문 끝에 목이 베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권씨 후에 명나라 궁에 차례차례 입궁한 조선 여성이었지만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기구한 운명을 타고나 조용히 슬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특별히 이씨를 칭찬하는데 황씨가 신문을 못 견뎌 타인을 모함하자 이씨는 그녀를 비웃으며 어차피 모두 죽을 목숨인데 무엇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죽게 하느냐? 나는 혼자 죽겠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결국 타인을 모함하지 않고 홀로 죽음의 고통을 감내했다고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은 본국의 여인은 모두 죽음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최씨만은 다른 궁녀가 모두 북경으로 옮겨졌을 때 혼자 병이 나서 남경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는데 조선에서 끌려간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영락제 때 많은 조선 여인들을 끌고 가서 성정 놀이개로 삼다 죽여버린 후 그의 아들 인종 주고치와 그의 아들 선종 주첨기는 조선에서 수많은 궁녀들을 데려다 황실의 궁녀로 채웁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는 세종 치세인 1418년에서 1450년이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각종 소문을 종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나라 사신인 태감윤봉, 조선인이 전하는 소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한씨의 유모인 김욱이 귀국한 후의 진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도 혼란스럽지만 정리해보면 전대미문의 참사를 일으킨 조선 후궁의 대학살은 가여 사건 외에도 궁중의 음란함으로 인해 수도 없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눈물나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0월 17일 무 두 번째 기사 1424년명 영락 22년
중국에 뽑혀간 한씨 등이 대행 황제에게 순사함을 사신이 말하다. 사신이 말하기를 전후로 중국에 뽑혀 들어간 우리나라 여자 한씨 등이 모두 대행 황제에게 순사하였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상인의 딸 여씨가 황제의 궁중에 들어와 본국의 여씨와 동성이라 하여 좋게 지내려고 하였으나 여씨가 들어주지 아니하므로 상인의 딸 여씨가 감정을 품고 번비가 저러게 되자 여씨가 독약을 차에 타서 주었다고 무고하였다. 황제가 성을 내어 여씨와 궁인 환관 수백여 명을 죽였다. 그 뒤 상인의 딸 여씨가 궁인 어씨와 함께 환자와 간통하였는데 황제가 알면서도 두 사람을 총애하는 정리로 발설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하여 목을 메어 죽었다. 황제가 성이 나서 사건이 상인의 딸 여씨에게서 났다 하고 여씨의 시비를 국문하니 다 무복하여 시역을 행하고자 하였다 하므로 그 일에 연좌된 자가 2800인인데 모두 친히 나서서 죽였다. 어떤 이는 황제의 면전에서 욕하기를 자기의 안기가 쇠하여 젊은 내시와 간통한 것인데 누구를 허물하느냐고까지 하였다. 뒤에 황제가 화공을 시켜 여씨와 젊은 환관이 서로 포옹하고 있는 형상을 그려서 후세에 보이려고 하였으나 어씨를 생각하여 그러지 못하고 수릉 곁에 묻었는데 인종이 즉위하자 파내어 버렸다. 이 난이 처음 일어날 때 본국의 임시정씨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황씨 이씨는 국물을 받아 차명을 당하였다. 황씨는 다른 사람을 많이 끌어넣었으나 이씨는 말하기를 죽기는 마찬가지라 어찌 다른 사람을 끌어넣을까? 나 혼자 죽겠다. 하면서 끝까지 한 사람도 무고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이에 본국의 여러 여자가 모두 죽었는데 홀로 최씨는 일찍이 남경에 있었다. 황제가 남경에 있는 궁녀를 부를 때 최씨는 병으로 오지 못하고 난이 일어나 궁인을 거의 다 죽인 뒤에 올라왔으므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한씨는 난이 일어났을 때 빈방에 가두어두고 여러 날 동안 음식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문을 지키던 환자가 불쌍히 여겨 때때로 먹을 것을 문 안에 넣어 주었으므로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몸종은 모두 잡혀서 죽고 유모 기묵도 오해 들어갔는데 사건이 끝난 뒤 특사되었다. 처음에 황씨가 북경에 가기 전에 형부 김덕장이 황씨의 거처하는 방 창문 밖에 앉아 있었다. 황엄이 이것을 보고 크게 성을 내어 꾸짖었다. 북경에 들어갈 때 도중에서 복통이 일어났는데 의원이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아무 효험이 없고 김치국을 먹고 싶다고 하므로 어미 완민생에게 그것이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다. 민생이 담가 만드는 법을 자세히 말하니 어미 얼굴빛을 변하면서 이르기를 사람의 살을 먹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다리를 베어서라도 바치겠으나 이러한 황무지에서 어떻게 그런 물건을 얻을 수 있느냐 하였다. 황씨의 복통은 낫지 아니하여 밤마다 몸종의 손으로 그 배를 문지르게 하였는데 어느 날 밤에 소변할 때 음부에서 한 물건이 나왔는데 크기가 가지만한 가죽으로 싼 살덩이였다. 몸종이 칩간해 버렸으나 일행의 여러 여비가 모두 알고 소문을 냈다. 또 황씨의 몸종이 비밀이 말하기를 당초 떠날 때에 덕장이 나무 빛 한 개를 준 일이 있다 하였으나 황제의 사신은 모두 모르는 일이었다. 황제가 황씨의 처녀 아님을 길문하니 그제야 이르기를 일찍이 형부 김덕장의 이웃에 있는 조예와 간통하였다 하였다. 황제가 성을 내어 우리나라를 문책하려고 칙서까지 작성하였는데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궁인 양씨가 이 사실을 알고 한씨에게 그 연고를 말하였다. 한씨가 울면서 황제에게 애걸하기를 황씨는 집에 있는 사사 사람인데 우리 임금이 어떻게 그것을 알리오 하니 황제가 감동하여 한씨에게 명하여 벌을 주게 하였는데 한씨가 황씨의 뺨을 때렸다. 이듬해 태종 18년에 황제가 보낸 선제가 우리 태종에게 말하기를 황씨는 성질이 험하고 온화한 빛이 없어 꼭 전생에 몹쓸 짓을 한 숙체를 지고 태어난 여자 같다 하였고 세종 5년에 나온 사신 해수는 임금에게 이르기를 황씨가 도중에서 복통이 심할 때 우리들이 보면 조선말로 배가 아프다 하고 부끄러운 빛을 뚜렷이 띄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였다. 황제가 죽자 궁인으로 순장된 자가 30여인이었다. 죽는 날 모두 뜰에서 음식을 먹이고 음식이 끝난 다음 함께 마루에 끌어올리니 곡성이 전각을 진동시켰다. 마루 위에 나무로 만든 작은 평상을 놓아 그 위에 서게 하고 그 위에 올가미를 만들어 머리를 그 속에 넣게 하고 평상을 떼어버리니 모두 목이 메어져 죽게 되었다. 한씨가 죽을 때 기묵에게 이르기를 엄마 나는 간다. 엄마 나는 간다고 하였는데 말을 마치기 전에 곁에 있던 환자가 걸상을 빼내므로 최씨와 함께 죽었다.
여러 죽는 자가 처음 마루에 올라갈 때 인종이 친히 들어 고별하자 한씨가 울면서 인종에게 이르기를 우리 어미가 노령이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인종이 분명히 허락하고 한씨가 죽은 다음 인종이 기묵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궁중의 여러 여수제들이 이르기를 그늘 여인아는 옛날에도 없던 큰 일이다. 조선국은 임금이 어지러서 중국 다음 갈만하고 또 옛 서적에 있는 말인데 처음에 불교가 여러 나라에 퍼질 때 조선이 거의 중화가 되려고 하였으나 나라가 작기 때문에 중화가 되지 못하였으며 또 요동 이동이 옛날에 조선에 속하였는데 이제 만일 요동을 얻는다면 중국도 한거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이러한 난을 그들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인종이 윤봉을 불러 묻기를 기묵을 돌려보내고자 하나 근일의 사건을 누설할 염려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 봉이 사람마다 제각기 마음이 있는 것인데 소인이 어찌 감히 알겠습니까 하였다. 기묵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특히 공인으로 봉하였다. 처음에 황제가 왕씨를 총애하여 황후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왕씨가 죽게 되자 황제가 크게 슬퍼하고 상심하여 그 후에 처사가 모두 빗나가 형을 집행함이 참혹하였다. 여인안을 한참 처리할 때 벼락이 봉천화계 근신세전에 떨어져 모두 타버렸는데 궁중에서 모두 기뻐하기를 황제가 반드시 천변을 두려워하여 주륙을 그치리라 하였으나 황제는 간계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주륙을 행하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었다. 뒤에 윤봉이 사신으로 와서 대강 줄거리를 전하고 기묵이 돌아온 뒤 그 자상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지난번 현비관씨 이야기에 이어 조선에서 간 명나라 공녀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어여의 난의 진실이었습니다.